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준비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주 방문을 전후해서 춘천과 강릉도 찾았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이틀째 충청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 당선인이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든 기관을 방문하든 모든 일정마다 당선인 바로 옆엔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인천을 찾았을 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자가, 어제 대전 방문 때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자가 밀착 동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목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음성만 딱 들으면 지금 선거 때 후보가 네. 후보 시절에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시장 한복판에서 이제 예. 이 시민분들과 만나고 이 앞에서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버랩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선 자체를 보면 이건 선거운동 동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본인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같은 대통령 선거. 네, 예, 그러니까요. 전국을 그래서 다니면서.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옛날로 돌아간 건가, 막 이런 착각도 들 정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네. 전국 순회 중입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내용은 5월 4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을 방문한 때고요. 네. 두 번째 들으신 내용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청 지역 순회 현장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이 일정 네. 지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도는 일정이요. 네. 이걸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지역을 돌면서 현안을 챙긴다는 게 명분이긴 한데, 한 가지 논란이 뒤따르는 건 이 자리마다 각 지역에 이 지방선거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함께 있다. 네. 이게 문제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민을 만나면서도 네. 이 모든 일정에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자가 아하. 이 자리를 함께 했고요. 네. 일부 일정에서는 양승조 현 충남지사도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좀 묘한 그림이었는데 아하. 지금 양 후보가 다 네. 당선인과 함께 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관 방문에서는 동행을 한 거였는데, 네. 강원도 일정에서도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관련한 발언들도 좀 논란이 돼요. 가령 이 자리에서 이 GTX B 노선을 춘천까지 연계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이제 공약을 직접 언급을 하며, 아하.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지역 현안을 들어주겠다라는 형태의 뉘앙스가 좀 풍기긴 했습니다. 네. 이게 언급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4월 11일부터 이제 대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 뭐 제가 좀 읊어보자면 뭐 안동, 상주, 구미, 일산, 안양, 뭐 천안, 홍성, 뭐 광주, 영암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돌았거든요. 예. 물론 명분이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자체가 본인이 직접 중간에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세세하게 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라고 하면서 지방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급은 하긴 한다는 거죠. 예. 현직 대통령은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같이 중립 의무가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완전히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제원 비서실장 말로는 감사 인사하러 다닌 거다. 네, 인사는 인사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것 역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런 행보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정확하게는 예.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한번 문의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작년 2월 달에 이걸 지금 문의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가령 이런 거죠. 중립 의무라든가 예. 선거 관여 금지, 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어쨌든 1년 전 분석이잖아요.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가 이 답변 자체는 뭐 이 대선 1년 전에 네.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상 가정한 상태에서의 답변과 실제의 것이 위반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좀 다른 이렇게 문제긴 또 합니다.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런 선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지방선거가 딱 붙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전례가 없는. 네, 되게 애매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총선 이전에 맞아요. 부울경을 방문을 했어요. 네. 부산 지역을 예. 방문하면서 그랬죠. 여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네. 이 타이밍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감사 인사하러 간 것뿐이다라는 명분으로 이게 사실상의 선거운동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딱 잘라서 이건 위법이고 이건 합법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정치적 법적으로 애매하다. 그러면 이봉우 연구원은 어떻게 들리서 이게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글쎄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거 전에 예. 대통령이나 또는 당선인이 지역 행보를 했을 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묻는 뭐 여론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지금 네. 사실 GTX 얘기 나왔는데 예. 이 GTX가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었는데 싹 사라졌다가 지방선거 나오니까 또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네. 언급이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좀 현안, 그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보다 현실, 정책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 말은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된 한마디입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병역 문제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 지출을 좀 하시는 걸로 하죠. 너무 이 개인적인 저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자녀 관련되어진 증여 문제 통장 4번과 관련되어서는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애들이 된 MZ 세대 애들입니다. 자녀들의 그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한 장면으로 들리는데요. 제 자녀가 MZ 세대라서 네, 귀에 꽂히는 한마디죠. 이 어떻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예. 이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하니까 네. 이 청문회 자체가 좀 자료 제출 문제로 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행정사 시절에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의혹 관련한 자료와 또 자녀 재산 증여 관련 자료, 특히 이 자녀 같은 경우 전세자금 지원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전세금을 정말 줬는지 그리고 뭐 납입을 어떻게 해줬는지 계약서는 어떤지 통장 관련해서 그 오고 간 돈의 흔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아하.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본인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MZ 세대라서라는 말로 이제 가름한 겁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사실 비밀 예.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은 꼭 MZ 세대가 아니어도 네. MZ 세대는 뭔가 좀 다른 분들 특권층 이렇게 들리기까지 해서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자녀들이 요즘에 우리는 세대가 달라서 아빠가 장관하겠다고 하는데 도움 주지 않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는 거죠. 아, 그렇게도 들리네요. 네. 다른 후보자들 청문회에서도 뭐 여러 정말 회자할 만한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서요? 네, 몇 장면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적인 발언을 하기 앞서가지고 원희룡 후보자 본인이 검증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지옥과 같은 명언을 남긴 바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4남매가 있습니다. 4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예, 제가 저갓집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 분 있습니다. 그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당혹스러운 답은 아니요.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발언 같은 경우에는 조응천 의원이 네. 이 원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가져온 거예요. 아하. 이 발언 자체가 2021년 작년 8월 30일에 했던 발언인데 네. 자료 제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예.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아하. 왜 자료 제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위했던 거죠. 네. 두 번째 발언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인데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본인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오라고 답을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을 한다거나 아하. 주변에서도 좀 이거 너무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신 것 같다, 지금 예. 체력적으로 지치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어허. 그 와중에 제가 처갓집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아내의 자매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아마 한 명일 것이다라는 답이 나와버렸던 거죠. 예, 예. 이게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는 청문회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정 의원이 질문하다가 당혹스러운 말씀 네, 하지 그렇죠. 말아달라고 오히려 자제를 시키는 네. 이런 모습까지 나오는 거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자료 제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른 후보자들도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가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고문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 한 장 반짜리, 이 종이 한 장 반짜리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받았던 돈이 20억이 넘는데 아하. 그 일이 한 장 반에 모두 압축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그것도 무슨 자문을 했으면 이 정도 수준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박보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녀의 재산 자료 이것도 제출을 거부했고요. 또 네. 차녀의 유명 자사고 편입 관련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다라고 하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MZ세대라서라는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안 했습니까? 네. 특히 그 고위공직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예.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부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성 논란들을 여전히 좀 제기하고 있고 그렇죠. 관련한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모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딜레마에 대해서 좀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봉희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의 한계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 특히 공인의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또 개인정보가 너무 과하게 또 밝혀지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이런 검증이 필요한 청문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서는 사실 우리가 법에서도 전반적인 정신은 직계가족까지는 특히 그렇죠. 이게 공직자의 직계가족까지는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법의 정신에 따라서 검증에서만큼은 직계가족까지는 조금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위공직 후보자와 관계된 것이라면 네.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자녀가 개인적으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적인 관계나 뭐 어떤 글을 썼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저는 반대고 네. 그게 선 아닌가 싶어요. 이게 상식선인데 이제 예. 워낙에 좀 엽기적인 사건들이 요즘에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알고 보니까 그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거나 맞아요.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워낙에 나오다 보니 그렇죠. 어디까지 이 자료를 요구해야 되느냐. 네. 물론 요구가 과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 씁쓸한 단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유독 과거에도 물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엔 특히나 부모 찬스에 대한 논란, 의구심 많이 자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후 좀 이봉우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실 내용이긴 하지만 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 네.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에 임원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해외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은 예. 더더욱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반복될수록 이 자료 요청의 범주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뭐 고위공직 후보자 등 이 특권층들은 그냥 그 자체로도 자녀들에게 무척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네. 정보도 많고 돈도 많고 기회도 많고 근데 여기에 더 덧붙여서 그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 도움을 준다. 이거는 반칙이다라는 상식이 좀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방금 김동인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의혹인데요. 예. 사실 지금 청문회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 보도 보면 조국 전 장관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 찬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인데 예. 한동훈 후보자도 어제부터 이 부모 찬스 의혹, 자녀 관련 의혹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네. 곧바로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거든요. 그랬죠.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어제자 MBC 보도를 통해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입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한 후보자의 딸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지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후보자 아내의 지인인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딸의 스펙 쌓기에 부모 인맥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딸 이름이 아닌 기업 명의로 노트북이 기증됐고 해당 활동이 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기부에 부모가 인맥을 이용해서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 같은데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곧바로 고소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했죠. 예. 보도가 나온 날 사실 경찰 고소장 접수가 된 것인데 네. 일단 한겨레 보도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일단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동훈 후보자 자녀 딸이 미국의 한 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인터뷰에서 딸 한 씨가 복지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온라인 수업 장비를 구하는 일인데 네. 이것을 위해서 기업들 사회공헌부서에 다 메일을 보냈고 딱 한 기업에서 노트북을 마침 처분한다고 연락이 와서 네. 그 기업 도움으로 노트북 50대를 기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한겨레가 취재해본 결과 하필이면은 그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 네. 이자 사회공헌위원회 의장이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동훈 후보자 자녀와 잘 알았대요. 그리고 기증을 한 다음에 그 기증하는 현장에 참여까지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한겨레는 부모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가 이 대학 진학을 위한 봉사활동에 이렇게 좀 인맥으로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예. 사실 반론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 당사자 임원이라는 분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측의 반론도 실어서 예. 부모 명의로 딸 명의로 기부된 것이 아니라 아이고. 회사 명의로 된 것이다라는 반론까지 실었는데 예.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고등학생 딸의 외국 유명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에 부모의 찬스가 이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를 제기한 한겨레 신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소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듣고 광고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요, 이봉우 연구원, 한겨레 네. 신문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어제 입장문을 바로 내고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 예. 가장 강력하게 항의했던 부분이
그 기부가 딸 명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취재를 할 때 내가 그거 다 얘기해줬다. 기업 명의로 들어갔다고. 예.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까지 이렇게 허위사실로 더 씌우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예. 한겨레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 반론을 다 썼다는 거예요, 기사에. 아하. 그래서 기사에 보면 실제로 그 반론 차원에서 네. 딸이 아니라 기업 명의로 기부가 됐다는 것도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겨레 입장은 그 기업 명의 기부 외에는 사실 네. 사실관계에 대한 항의나 반박은 없었던 것이고 네. 나머지 부분 이제 해석이나 어떤 비판적 시각, 언론이 가져야 되는 비판적 시각의 차원이기 때문에 네. 별로 우리는 그렇게 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겨레에서는. 예. 근데 한겨레 보도에도 사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하, 어떤 거죠? 그 처음에는 지명과 온라인 모두 딸 명의로 기증이 이루어졌다고 부제를 달았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 그 입장문이 나오니까 온라인에서 그거 지운 것이거든요. 네. 허위 사실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겨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 그 발단이 된 딸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도움을 받아 기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 아하.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넓은 의미에서 본인이 기증한 걸로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썼다는 거예요. 네. PD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네. 언론이 딸 명의로 기증을 했다고 쓸 수 있을까? 일단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고소는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검찰 고위 간부였고 수사 잘한다는 칭찬을 여러 번 듣고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들었던 분이다 투수통이죠. 보니 예. 이런 분이 고소한다는 건 겁먹게 할 그런 힘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알려지면 향후 다른 언론들도 함부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혹은 나중에 장관이 된다면 비판 기사 내기 어렵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전후 사정 듣고 봤을 때 언론에서 명의를 그리고 확정적으로 부제에다가 딸 명의로라고 이렇게 명시한 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빼고 사과하고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정정하고 네. 라는 정도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명예훼손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동영 기자께서는 이게 저는 사실 사안의 핵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명의 여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명의의 그 딸 명의 기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정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네네. 이게 통상적인 그 항의를 받았을 때 저도 항의를 좀 여러 번 받다 보면은 네. 이렇습니다. 항의를 받습니다.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은 고치고 뭐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표기를 이제 원래 기사만큼 크기로 해라는 게 사실 언론중재법 네. 논의가 나왔을 때 그 논의 내용인데 예. 이 당일에 그 언론중재위에다가 제소한다 이것도 아니고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라는 네. 것은 사실은 이제 본보기를 보이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읽힌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여기에 조금 첨언해 드리자면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있죠. 그걸 이제 건너뛰고 고소로 간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사실 4월 6일부터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처분이 난 뒤로 네. 유시민 작가, 황희석 최고위원, 뭐 추미애 전 장관 다 고소했고요. 예. 이번에는 언론사까지 지금 고소했고 또 다른 언론사인 TBS도 고소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해 볼 때 검사 시절에도 계속 언론사의 TBS에 고소를 한 것이고 네.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이제 정치인에 가까운 입장인데도 그렇죠. 고소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당사자나 권력자가 언론사를 곧바로 고소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여전히 남아있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코 파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국제적인 사법 체계의 수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맞춰 나갈 적임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국제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거의 OECD급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네.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언론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것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어요. 네. 이 뭐 윤석열 당선인과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청문회가 9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어떻게 우연찮게 그러면은 엄마 친구가 임원인 그 회사에서 기증을 해준 것이냐 우연히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9일 청문회에서부터 또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부분 말고도 다른 의문점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뷰에서는 사실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도 소개돼 있습니다. 한 후보자 자녀가. 네. 예, MBC가 그래서 어제 인천시, 서울시 알아보니까 포상 명단에 없다고 한다 그랬는데 이건 오늘 해명이 나왔어요. 그랬죠. 예, 서울시에서 시스템상으로 누락이 됐다. 상 받은 게 맞다고 해명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일단락 수순이고요. 예. 다른 부분은 작년 고1이던 시절에 2, 3개월 만에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주제로 6개의 에세이, 그리고 기초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주제로 전자책 10개를 출판했는데 네. 이게 물론 능력 문제를 떠나서 입시 컨설팅, 고액의 입시 컨설팅 혹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동인 기자? 제가 예전에 그 학원가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2015년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애들 책 내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요. 네, 입시 그런 큰 말 도움이 실제로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하, 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건지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